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요즘 애완견 얘기가 좀 많습니다. 랩독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이 말이 나오자마자 많은 언론에서,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여러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라는 소리가 기분이 나쁜 건지 애완이라는 게 기분이 나쁜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치독 얘기가 있습니다. 감시견. 언론이 이 정권이나 권력을 향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감시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랑 좀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출근길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 뉴스 인사이다 지난 공개 방송 좀 이제 한 몸으로 좀 머리를 맞대면서 지금 잘 좀 해결해서 또 공개 방송 더 해야 되겠죠? 그때는 네. 정전됐지만. 그렇죠. 저희도 저희 이제 찾아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참 뵙고 싶어서 네. 진짜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머지않은 내에 자, 건강하게 만날 날 기대하면서 첫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태원 SK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혼 소송 지금 3심 대부분에 올라갔는데 2심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본인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그 재산 분할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SK 스펙스 추구 협의회를 주제로 열렸는데요. 노소영 과장에게 1조 3천억의 재산 분할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1조 3천억 최대입니다. 위자료도 최대고 하여튼 최대인데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본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의 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서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라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 요지입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순재산 합을 4조 115억 원으로 산정했고 이 중 35%가 노 관장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이 SK 주식인데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2조 76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최 회장이 보유한 이 SK 주식, 그러니까 이 주식의 모태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지분인데요. 대한텔레콤은 2009년 SK CNC로 사명을 바꾸고 상장했습니다. 네. 최 회장 측은 바로 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매수한 1994년부터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까지 주식 가치 상승분과 최 선대회장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NC 상장 전까지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 아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정리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도를 10배 높게 평가했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배 적게 평가했다. 따라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실제보다 높게 잘못 계산했으니까 낮게 판단돼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죠. 기여도가 재산 분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또 쟁점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최 회장 본인이 SK 성장에 기여하는 것보다 선친이 기여한 부분이 많다. 이게 그러면 좀 한편으로는 자수성가가 아니고 좀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노관장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소영 관장 측은 여전히 SK CN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네. 최 회장의 계산 오류 문제 제기가 재판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개인 소송에 대해서 SK그룹이 회사 차원의 대응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회견 직후에 판결문을 고쳐서 이제 양측 변호인에게 보냈고, 네. 근데 결론은 뭐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대기업 총수가 개인 이혼 소송 관련 입장을 내기가 좀 또 기자회견을 낸 것도 이례적이긴 한데 이 개인 소송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대응한 명분은 뭡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은 게 네. 사실이고요.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도 전날 밤에 이 기자회견이 공지되면서 갑작스럽게 이뤄졌고 네. 기자회견 당일에도 이제 기자들이 최태원 회장이 올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최 회장 개인 소송에 SK그룹이 입장을 밝힌 이유는 이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SK가 비자금이나 공화국, 즉 정권의 후광을 입어서 성장했다는 식으로 그룹의 역사를 부정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성장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로 인해 SK의 역사가 모두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사실 뭐 이에 어찌됐든 개인 소송에 대해서 이 그룹이 또 1조 3천억이 넘는 재산 분할 액수를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저는 이제 그다지 적절한 처사로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재벌이긴 하지만 1조 3천억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상상도 못할 돈이지만 뭐 재벌한테도 큰 돈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로 좀 보이고, 자, 많은 분들 댓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채윤님도 글 오셨고요. 배동원님은 조성 기자님 오늘 반갑습니다. 진자연님도 조성 기자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혜성님, 또 꽁이님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거 뭐 대법원에서 아마 그래도 좀 더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심리 불속행기가 대부분 이혼 사건은 그렇게 불속행기가 되는데 이 사건은 돈이 많이 걸려 있는 만큼 좀 심리가 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민주당이 어제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승원 의원과 전현희 의원 등은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국정 보이콧은 법 위반,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21일 날 금요일이죠. 청문회 엽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증인들을 이제 불렀는데 참석한다는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한국일보, 경향일보, 그리고 예. JTBC의 어제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아하.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아하.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사위가 출석을 요청한 증인은 위에 이제 4명을 포함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임계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네.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부장관, 이용민 해병대 포 7대 대장 이렇게 총 12명인데요. 네. 이 중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입장이 갈리는 당사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문회가 사실 경론의 장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도 청문회 출석한다고 하는데 입장을 전했다면서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은 당당하게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수사 중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사하면 안 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입법 청문회라는 형식을 빌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대리하는 변호인들과 최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용민 포 7대 대장의 변호인은 참고인을 불러서 발언 기회를 주면서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자신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청문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청문회 또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문답이 오갈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또 될지, 또 나머지 또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분들 출석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나저나 어제도 원구성이 불발이 됐다면서요.
네, 여야가 어제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네.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백지화와 원점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을 거부하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에서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벌써 몇 번째 불발인지 모르겠는데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답답해할 것 같아요. 우원식 의장이 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야당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원구성 협상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건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이 11개, 2당이 7개가 합당하니 이 비율대로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를 향해서는 개원이 늦어져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문제니까 조속히 상임위 구성을 마쳐서 이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여야는 이제 오늘부터 원내수석 부대표 간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승주님도 오셨고요. 저 전허당님, 뽕뽀미님 오셨습니다. 박종현님도 오셨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 얘기를 하네요. 노태우 비자금 350억 나라 기속해라라는 말도 이제 주셨고요. 자, 하여튼 원구성 좀 협상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좀 정상적인 국회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관련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네, 검찰이 허위 인터뷰를 공모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아하.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검사로 일할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알선업자를 봐줬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줬다고 보고 예. 있지만 신 전 위원장은 그건 혼맥주도 책값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거액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의 청탁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뭐 두 가지 점이 이상하죠. 이게 일어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좀 영장 청구도 그렇고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기본 틀이.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이례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은데 이 사건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뉴스타파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언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이 아마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서 네. 이제 다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도 영장 청구가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 혹시 이 관련 입장도 나온 게 있을까요? 먼저 신 전 위원장과 네.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명백한 보복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난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김영민 뉴스타파 대표는 검찰 조사 전에 기자들에게 뉴스타파 검증 보도 한 건을 가지고 1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돼서 1년 가까이 수사 중이다. 대통령 명예를, 상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언론개혁연대, 언론연대죠. 언론개혁연대도 논평을 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의 진위 여부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단정해서 수사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선 국면에서 검증 보도를 했다고 이걸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수사를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론연대는 또 검찰은 해당 보도가 이제 허위라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에 나선 건 수사의 목적이 괴롭힘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 아니라 비판 언론에 가하는 검찰의 법적 괴롭힘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괴롭힘에 있다. 자, 과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할지. 영장 발부 사유는 그런 거예요.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인데 도주는 했으면 벌써 했을 거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라니요. 한번 결과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언론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줄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성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저는 잠시 후 쇼미더 민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또 박영식 정치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쇼미더 민심 시간인데요. 자, 박영식 에디터가 지난주부터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 잘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지난 15일 또 16일까지 이틀간 18세 전국 성인 남녀 1,023명 상대로 실시가 됐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1%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여론조사 한번 알아봅니다. 국정운영평가 살펴봤는데요.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박영식 에디터. 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을 잘하냐 못하냐 이제 이 질문인데요. 네. 긍정이 30.1% 그리고 부정이 65.8% 였고요. 지난주 29.4%에 비해서 0.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소수점까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네, 65.8%이고요. 예. 이게 뭐 오차범위 내 결과이기 때문에 지난주와 사실상 같은 수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자세한 분석은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의 조사가 5%포인트 상승했었고 부정평가가 네. 4%포인트 하락했었고요. 또 어제 발표됐던 리얼미터 조사도 있습니다. 네. 그 조사도 역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어서 표집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미디어토마토의 조사 결과의 표집 정치 성향은 보수가 312, 중도가 459, 진보가 252여서 아하. 지난주 표집에 비해서 보수가 16명 정도 늘어났고 중도가 23명 늘어났고요. 진보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보수층, 중도층 표집이 아주 조금 더 많았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 윤희웅 센터장님. 네.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긍정평가거든요. 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인데 앞에 이제 3 숫자가 변해서 30.1%가 되었는데 지난번 29.4%였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이제 변동이어서 네. 크게 이제 의미를 주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평가는 또 65.8%로 지난주와 이제 동일한데 네. 의미를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수치상 어쨌든 하락하지 않는 상황, 약간은 어쨌든 수치상 좀 하락 국면에서 다소가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이제 있지 않냐라고 하는 보는 시각도 이제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네. 조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반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이제 아하.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대로 뭐 저희 조사로만 봤을 때는 4주 만에 가까스로 30%대로 회복이 된 상황인데 지금 두 분 말씀 따르면 뭐 표집 부분하고 관계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더 떨어지진 않고 소폭 상승하는 그런 조사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언론하고 다수 전문가분들이 분석하기에는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나 이제 그 외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 컨벤션 효과로 보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이 이제 입국하기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진보층, 소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층이나 혹은 중도층 쪽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맞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네. 그냥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국내에 머물지 않아서 생기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아니던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예. 이게 이제 뭐랄까 외교의 역설이라고 좀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 외교 순방을 나가서 외교 행위를 하러 가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 혹은 그 국가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기대나 어떤 희망보다는 나가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 나가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머무르지 않아서 일단 나가는 데에 대한 그런 긍정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국내에서 요인을 좀 찾자면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도 정부의 대처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처는 오물풍선에 대한 강경한 대처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정 갈등 국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 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정부가 잘한다라는 평가보다는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도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층이 대체로 대통령이 외교 행위를 하러 나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내 시선에서 멀어졌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정부가 어떤 현안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긍정 지지도가 살짝 높아지지 않았나, 보수층의 집결과 중도층의 어떤 기대 요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가 좀 방지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한데요.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변화의 폭이 항상 있는 지표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최근에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그렇죠.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정치적 지지를 약간 좀 벗어나서 좀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정치적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모든 걸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기반해서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역선택 이런 말도 나오는데 사실은 의도적인 역선택은 조사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굉장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응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정치 과잉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박 에디터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어떤 국면에서는 어쨌든 안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워낙 이제 정치적 사안들이 국내에 많이 있던 상황이어서 그러면 대통령이 국내에 있게 되면 같이 연관되어서 그 사안에서 거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사안에 연루가 되면서 어떤 진영의 한쪽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져요. 그러면 중도층이나 또 반대 진영에 있는 데서 부정평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재하다, 같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부정적 악재로부터 거리감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상에 있을 수 있겠고, 아까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층이나 중도층 등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수 성향층 등에게 저쪽 진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이제 그쪽에서 좋은 지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응답하게 하는 효과들도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뭐 이렇게 이제 하락하지 않고 수치상은 이제 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 없다라면서 사건 종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동의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박영식 에디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9.2%였고요. 네. 동의한다는 답변 31.8%의 약 2배 가까운 답변이었습니다.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뭐 국민 과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7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은 상황에서 3, 4, 50대, 서울 뭐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세종, 그리고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지지층, 그리고 국정 부정 평가층, 진보층에서 높았다고 하고 중도층이 이게 좀 유의미해 보이는데요. 중도층에서 59.9%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대로 보면 70세 이상은 다 대부분 동의한다고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국정 긍적 평가층, 보수층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권익위 결정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눈여겨볼 만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중도 성향층에서 우리가 여론의 이제 기울어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는 중도층의 흐름을 보는 중도를 것인데, 보면 된다. 예, 지금 동의한다 응답이 전체 평균은 31.8이잖아요. 네. 중도에서는 27.3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전체 평균치보다 낮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평균은 59.2%인데 중도 성향층에서는 59.9%니까 네. 이제 중도층 민심에서는 이 사안 이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시각이 매우 이제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쨌든 여권 성향층에 가까우신 분들은 어쨌든 이 사안이 이제 일단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것에 이제 동의한다, 빨리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이제 기류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야권 성향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이 사건을 도드라지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사안을 동의하지 않는다. 무려 92.1%. 92.1%. 네. 와. 그러니까는 대개 이런 정치적 사안들 민주당 예.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어떤 여권과 반대쪽에 있는 입장이 한 70% 나오는 것이 차이가 그렇죠. 크더라도 모르기도 하고 뭐 예. 그 관심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관심이 많네요. 예, 그리고 진보 성향층에서 예. 동의하지 않는다가 84.7%예요. 야,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큰 것도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한 70%, 진보 성향층에서 한 60%대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0%를 넘고 진보 성향층에서는 80% 중반대가 나온다는 것이니까 야권 성향층에서는 이 사안 매우 이제 도드라지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안들보다도 여권의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안들 중에서도 탑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야권 성향층의 지표에서 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보다 야권 성향층에서 더 훨씬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다 네, 이거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여권에서는 이 사안 어쨌든 이 건으로 인해서 종결을 하고 네. 넘어가고 하자 하는 그런 이제 기류가 있을 텐데 야권에서는 야권 성향층 지지층들에서 매우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니까 다시 또 이거 쟁점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좀 더 있지 않을까를 예고하는 그런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권익위 항의 방문도 했고요. 특히 권익위원장 지낸 전현희 의원 특검법 하겠다. 명품백 관련된 특검법 추진하겠다. 시사를 하기로 했는데 특검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가능성? 결론은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검밖에 없다. 당위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국가기관 그러니까 수사기관인 검찰 그리고 네.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권익위. 권익위에서 어쨌든 결론은 지금 권익위가 하나를 내려준 것이고 네. 아직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한다고나 하지만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특히 권익위 상황을 보면 이거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 법조인들입니다. 그리고 법조인 분 중에는 로스쿨 교수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자적 양심이나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는 저버린 결정이라고 봐서 권익위의 행보만 보더라도 국가기관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게 사실 국가적 대망신이라고 저는 지금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사상과 가치, 철학으로 어떤 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얻어지는 어떤 개인의 이익으로 네. 인한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로 가보면 지금 검사들도 다 대통령 후배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5월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내리겠다라고 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검찰의 조사 방향이나 속도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금 가방을 준 쪽, 고발을 한 쪽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지 실제 가방을 받은 쪽에 대한 받은 어떤 그 상황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실제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에 대한 중립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이게 뭐 1,000만 번 양보해서 뭐 3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았다. 뭐 100만 원 이상의 상당의 화장품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 별일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실제 이것을 비호하는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비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더 키워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수사의 어떤 속도나 강도 면에서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는 네. 특검의 당위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의 공정성만 보더라도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에 나서야 되는지 이것도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응답이 44.2%고요. 도전해야 한다라는 40.1% 응답보다는 4.1%포인트 높았습니다. 조금 높네요. 네, 예. 국민의힘 지지층은 근데 지금 76.2%가 한동훈 전 위원장 당대표 도전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긍정하고 있고요. 어허.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6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응답이 높은데요. 3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세종에서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호남은 61.6%로 평균을 상회했고요. 보수층, 대구, 경북, 부울경 이쪽은 도전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서울은 좀 첨예하게 나눠졌어요. 도전해야 된다가 42.2%,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가 42%, 0.2%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정당별로 또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6.2%니까 나오기 출마하기를 바라는 기류들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예. 이제 볼 수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가 65.4%인데 그렇죠. 도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22%예요. 그럼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마를 하는 게 적합하냐라고 하는 부정적 기류가 반대 진영의 시각에서 있는데 또 네. 어떤 분들은 뭐 출마해서 이제 이렇게 맡아보는 것도 이제 만약에 진보 성향층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 정도 네, 그러니까 된다면. 20% 이상 도전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올 텐데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를 떠나가지고 이제 출마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출마를 할것 같습니다. 도전해야 한다, 예. 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제 이 조사는 이제 오늘로 이런 조사는 넘어갈 것 같고.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뭐 그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가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당대 룰도 지금 정했습니다. 원래 100% 당원이었어요. 이전에는 당원 7, 일반 여론 3이었는데 지금은 당원 8, 일반 여론조사 2 이렇게 여론조사 반영이 20%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 전당대 룰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나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네. 무의미하고 앞으로도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어떤 80대이냐 70대 30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대세를 뒤집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런 것 같고요. 이미 당원 100%룰 자체가 저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정당에서 이걸 100%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민주당이든 개혁신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비판받아야 마땅한 지점 같고 이제 80대 20으로 이제 뭐 살짝 의식해서 여론조사 비율을 늘린 것 같긴 한데 이것조차도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당락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네. 그 어대한이라고 표현하죠. 네. 어차피 대세는 한동훈이라는 이 대세론을 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2대8 뭐 가르마도 아닌데 아무튼 요 이제 요 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본 것 같고 네. 언론의 흐름과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 단일 체제를 극복하거나 상대하기에는 일단은 선택지가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당내에도 이미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실제 여론도 한동훈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을 윤상현도 아니고 나경원도 아니라 뭐 유승민 의원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분석하는 게 뭐 지금으로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네. 한동훈의 쏠림 효과를 거스르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봅니다. 이런 상황이면 뭐 지금 말씀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당원이나 뭐 일반 여론 다 압도할 수도 있는 상황 같으로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하고 또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좀 대통령과 다른 길을 찾고자 하는 기류도 같이 있고 네. 또 그러면서 또 이 정권을 좀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멀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같이 이제 중복적으로 갖져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뭐 네. 칼로 가르듯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거기에 유리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게 예, 유리하게 예. 바라본다는 거죠. 좀 다른 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각. 예. 그렇지만 또 그래도 뭐 다른 주자들보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함께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각을 같이 이제 두 가지 중적으로 시각이 같이 다 모아서 있다. 예. 지금 여론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거든요. 과거의 전당대회에서 친윤 후보와 비윤 후보 명확히 다 갈라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좋아해서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상대 쪽이 이제 싫어서 이제 이쪽을 지지하거나 또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해서 지지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지금 이렇게 부각, 주도하고 있는 이 흐름을 제어할 수 있거나 견제할 수 있는 인물로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을 텐데 지금 보면 당원 룰이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거죠. 민심을 20% 반영한 것이니까. 네. 이제 이게 당세가 굉장히 쪼그라들 때는 민심의 반영폭을 확대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타당하고 원래 같으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100% 0%에서 이제 20%니까 반영한 것이 할 텐데 너무 미미합니다. 네, 아직까지 얻은 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고 20% 민심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룰 전체는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 한 위원장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유리하다고 결정이 봐야 된 겁니다. 이 룰도 그렇고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도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출마를 좀 약간 명확히 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전에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집단 지도 체제로 한다. 아니면 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는 룰을 승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꼭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민심을 20% 반영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도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는 이게 일반 국민들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룰이었어요. 그렇죠. 100%.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제외하고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넣기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당연히 이제 상대 지지층은 빼는 게 맞지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조사에서 그런 역선택이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쉽지 것은 않다는 거잖아요. 거의 없는 것인데 약간 이제 과도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룰대로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룰 세팅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과하게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높이 띄워주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거 총선 패배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을 보는 시각이 사실 당내에선 따가웠던 네.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 초보라고 하더라도 선거 패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네. 당연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어쨌든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짰다라든지 아니면 선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사진만 찍었지 뭐 네. 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당시에 선거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더 높이 바라보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았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시간이 한 두어 달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뭐만 올리게 되면 이것을 놓지 않고 때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대부분 네. 이제 친윤계로 불리거나 대통령을 비호하는 사람들인데 때리면 때릴수록 동정론이 반대로 커지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 초보로서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정치면에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이 후보를 지금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맞는 거냐? 한 번에 세컨 찬스는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 희망이 조금 더 반영된 그런 여론조사라고 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에 제기된 게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을 해봤는데 결과를 박영식 에디터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맞다라는 게 36.5%, 네. 이재명 사당 아니다가 45.8%, 사당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가 더 많았고요. 네. 60대 이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높았고 40, 50대는 과반 이상이 사당이 아니라고 아하. 답변을 했고요. 60대 이상에서는 사당이 맞다라는 답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세종, 호남, 부울경에서 사당이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서울, 대구, 경북에서는 사당이 맞다라는 의견이 높았다고 하고요. 네. 이념적으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52.1%가 사당이 맞다라는 의견이었고 진보층에서는 65%가 사당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중도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사당이 아니라는 의견이 또 41.1%를 차지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센터장님? 이게 지금 36.5 대 45.3이니까 네. 이재명 사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10% 더 포인트 많다고 봐야 높은 것은 되겠죠? 이제 맞습니다. 예. 예, 맞고 그런데 지금 중도 성향층에서는 참 폭이 약간 줄어들어요. 사당 맞다가 35%, 사당이 아니다는 41.3%.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사당이 아니다는 응답이 높긴 하지만 전체보다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층에서는 20.4%가 사당이 맞다라고 하는 기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사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류가 이제 높긴 하지만 다른 어떤 정치적 사안에 비해서는 격차가 좀 좁은 측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룰 변경도 있고 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또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공격이 앞으로 상당 부분 좀 이 부분은 좀 약한 골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공세가 이제 상당히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지점이 다른 이제 조사 이슈에 대한 이제 결과에 비해서는 좀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 박영식 에디터 네. 어떤 결과가 좀 나왔죠? 예, 지금 정당 지지도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은 34.9%가 네.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31.4%, 조국혁신당이 11.3%, 개혁신당이 5.1%, 새로운미래가 1.7%, 진보당 2.3%, 기타 정당은 2%, 지지정당 없음이 9.4%, 네. 잘 모르겠다가 1.9였습니다. 근데 이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지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뭔가 이게 뚜렷한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개혁신당 같아요.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 중에 20대 응답자 중에 13.5%가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당 지지로 하면 뭐 국민의힘 이제 지지율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이제 월등히 높고 이제 그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뭐 이제 40대와 50대에서 월등히 높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일단 공식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뚜렷하게 개혁신당이 20대에서 두 자릿수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에서 개혁신당은 뭐 30대에서는 7%이지만 뭐 다른 연령대는 2% 3%대이거든요. 그런데 20대에서 13.5%.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나온다고 하는 것이니까 개혁신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20대들 젊은 층들이
상당히 이제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차원이겠고요. 예. 그래서 아마 개혁신당으로서는 이제 의미 있는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무주공산인 20대, 30대 젊은 층이기 무주공산이요? 때문에 네. 이제 이 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은 공세들 이제 이슈 파이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마도 당의 기본적인 안정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세,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하반기 초반에는 어쨌든 20대, 30대 집중하는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자라고 하는 판단이 내부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네요. 지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쇼미더 민심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애청자들의 여론을 살펴보는 쇼미더 사심 코너 좀 짧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질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결과를 좀 먼저 보시면 대중에게 잊히는 것이 두려워서 67%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박영식 에디 댓글 몇 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대중에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67%라는 많이 쇼미더 나왔죠. 사심 사심이에요. 이건 결과이고 민심 아니에요. 요게 이제 2,500 분의 구독자께서 투표를 해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댓글 중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그만큼 인물이 없다라는 이제 그 대목도 보여지고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이제 그래요? 노골적인 댓글도 보이고 예.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대중에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즉 관심이 필요해서 나온다라는 그 투표 결과가 많았는데 어떤 구독자께서는 관심 없습니다. 아예 관심 없다는 이 분도 질문 자체가 있네요.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댓글도 보였습니다. 네. 조사 센터장님. 이제 대중에 잊히는 게 두려워서라고 예. 선택지를 제시해 준 거잖아요. 이건 예. 공식 조사는 아닙니다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어. 뭐냐 하면은 잊히는 게 두려워하기보다는 네. 차기 대권 주자의 이런 주자군에서 한동안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새롭게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를 얻고 있다고 한다면 한동안 쉬게 되면 이것이 10% 초반대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20%대를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기존에 진입한 사람들이 또 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이 100%인 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위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내부의 강한 논리였을 것이고 그것이 네. 아마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면 아마 결심하게 된 주요한 배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저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지금 전당대회 출마 앞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미래를 전망하는 기사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가지기 위해서다 아니면 자신을 뭐 재보궐선거에 셀프 공천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이제 의견들은 나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대선 출마를 위한 그냥 하나의 밑작업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 네티즌 분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선배도 되는 대통령 내가 못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나도 대통령 해보겠다라는 심보 아니냐. 이제 이런 댓글도 있었다는 점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재보궐선거가 나타나게 네. 되면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있다. 생각되고 예. 근데 만약에 아니면 그 당대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재보궐선거에서 출마할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부분도 아마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BMS님께서 여론조사 질문 진짜 수준이 낮네요. 이게 쇼미더 사심입니다. 아주 공식적인 게 아니고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질문했던 거니까요. 질문이 조금 그런 수준이라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케이트죠. 예, 그냥 재미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전화 하나 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공개 방송 저 취소된 거 저희가 사과하는 의미로서 당일 방문하신 분들에게 공연 티켓을 선물로 또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뉴스 인사이다 지금 문자를 저기 보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선물이 이게 되게 비싼 겁니다. 티켓입니다. 공연 티켓 10만 원 넘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민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희웅 센터장, 박영식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조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조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한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또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신은구 변호사, 항해도 노면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젊음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뭐 썰렁한가요? 네. 민망합니다. 민망합니까? 네. 젊은 정치인들 여의도 비상하십시오. 네, 하셔야 됩니다. 두 분 다. 자, 여의도 얘기 좀 해보죠. 국회 개원한 지가 이제 3주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원구성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현 국회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 이사님부터. 뭐 사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8개의 상임위를 다 뭐 독식한다, 뭐 네. 거의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렇게 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국힘이 또 저런 식으로 나올 걸 예측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지만 네. 뭐 이것도 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예상된 거다 이렇게 항해도 이사님 짚어주셨네요. 근데 저는 지금 뭐 국회가 항상 개원할 때마다 이 지금 의석수를 가지고 상임위원장 배분 어떻게 하느냐 또 법사위원장은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늘상 싸워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와 현재 22대 국회의 차이점은 그래도 과거에는 정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해결되겠다라는 기미라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정치 사망 상태라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양비론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기는 쉬운데 저는 책임 소재는 가려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총선의 민의가 어디에 있느냐 내지는 윤석열 부부특검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목리와 땡깡을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느냐. 땡깡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힘입어서 저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관행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왔지만은 정치가 사망된 이 주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네. 정치를 죽여놓고 관행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우원식 의장은 18개 중에 여당이 7개, 제1당이 민주당이죠. 11개. 이렇게 가자라고 끝까지 좀 합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형 갈등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풀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도 뭐 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쉽지 않다. 아마 우원식 네. 의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마음은 당연히 모르지만 만약에 진짜 이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려는 그러니까 네.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미 보시는 분들도 다 알거든요. 그냥 각자 진영에 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네. 혹은 그냥 이제 정치 저간여층이라 하더라도 22대 국회 시작부터 뭔가 대화와 협치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의미한 시간은 그만 보내고 그냥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그 결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입장이니까 그냥 좀 속도감 있게 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결하는 게 맞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게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요거 법사위에서 단독 심사를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에는 지금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혜병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네. 그래도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나름의 제가 절충안을 하나 좀 제안을 아하, 하자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부부특검이라고 하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일괄 종합특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정의와 생명과 그 안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절충하겠습니까? 예. 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전격 수용을 하고요. 법사위 같은 경우는 뭐 1당, 2당 이런 구별이 무의미한 게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 법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탄핵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야당이 해야 그래야지
일관되고 아주 충실한 그 변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 윤석열 부부특검을 수용을 전제로 해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래 통상적으로 그래도 집권 여당에서 상임위원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 정도는 특검 수용을 전제로 해서 저는 양보하는 그 안을 좀 한번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먼 훗날 네. 이제 신인규 대통령 시대가 오면 저도 흔쾌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요 그 대통령실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가 됐고 이게 결국에는 정치 혐오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엉망으로 그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제대로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못하고 심지어 뭐 장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국회를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질문조차 못한 현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취지는 이해하나 그건 나중에 이제 신인규 대통령 시대. 신인규 대통령 시대 언제 오는 겁니까? 일단 뭐 여의도라 일단 가야 뭘 어떻게 해보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네. 보수 진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고 하게 되겠죠. 어느 그 진영이라 하더라도 쭉 영구 집권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오면 네. 좋겠다. 젊은 정치인이니까 할 수 있는 말들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수행 비서하고 그 녹음한 파일 이거를 재생을 했는데 해당 녹취 파일 들으셨죠? 예, 저 들어봤습니다. 위증교사 이 부분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게 재판하고 굉장히 있죠, 이거 이 많잖아요. 사건은. 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고 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전 입장인데 이 위증교사 문제는 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고 야당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된 그 방어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려야 되는데 저는 이 박정훈 의원이라는 분은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하고 본인도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인이면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좀 철없는 짓을 한다는 것 철없는 자체가 행동입니까? 저는 좀 매우 보기 안 좋았고요. 그 재판을 이건 사실상을 국민들에 대해서 사법의 영역, 법원에서 다뤄져야 될 정의와 진실의 영역을 정치투쟁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저는 좀 저질스러운 짓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박정훈 의원의 이런 행태는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 또 그 안에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그것이 더 국민들께도 권위를 가지고 공적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일이 어디서 나왔느냐? 본인의 뭐 유튜버인가요? 방송에서 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파일 출처를 두고도 검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검찰에서 또 아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미 신뢰를 바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그 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말씀하신 방어권 다 취지 공감하고요. 네. 그리고 애초에 그 김진성 씨랑 그렇게 무슨 위증 그 교사를 할 만큼의 그런 관계도 아니란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치권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가져와서 네. 언플로 그냥 또 뭐 방탄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 같은데 아하. 그런 취지로 할 내용은 아니라 봅니다. 약간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 아니 저는 매우 동의하는 게 네. 예를 들면 김건희 일과의 종합 특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네. 김종숙 여사 특검을 꺼내잖아요. 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석 장관한테 개인 전화로 전화하면서 수사해야겠다라는 게 더 중요한 관심사인데 그거 물타기 하려니까 이런 거 위증교사 사안에 물타기다, 대해서 이런 거. 녹취 파일 그 전화기나 거거든요. 꺼내지 뭐 딴 전화를 꺼내나 그러니까 이 비슷한 말입니까? 전화기니까. 근데 저는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자체가 개시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할 수는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 받고 있고 매일 거의 일주일에 여러 차례 지금 재판정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한 개인으로서의 방어권 차원에서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 박정훈 의원은 이런 행동을 철없는 한다는 것 짓을 했다. 자체는 네. 매우 철없는 짓이고 국민들에게 이거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자신 수사 특히 대북 송금 관련돼서 검찰 애완견이다 언론을 표현을 했는데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애완견 랩독이라고 하던가요? 이재명 대표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네. 지금 요즘 커뮤니티에 다시 돌고 있는데 그 손석희 사장 시절 네.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가드독이라든지 이제 랩독을 워치독도 넘어서 있었죠. 워치독, 그러니까 원래 워치독 역할을 해야 되고 예. 그 대표적으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꼽는데 지금 그 워치독은 사라지고 랩독을 넘어서 그 가드독, 그러니까 완전히 아예 그냥 붙어가지고 가드독, 예. 보호견, 예, 그냥 경비견. 정부를 그렇게 경비를 하고 그러다가 또 본인들 입맛 안 맞으면 또 언제든지 버린다. 이게 그동안 언론이 받아왔던 비판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와서 또 이재명 대표가 너무 부당하다고 하는 건 그동안에 본인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모든 언론인을 싸잡아서 전 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진실을 위해서 계속 뛰는 그런 분들도 다 무슨 싸잡혀서 세월호 사건 이후로 기레기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조차 다 갉아먹는 게 기존의 그 언론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권력보다 더 센 게 언론 권력이다. 왜 언론은 성역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애완견 논란. 근데 저는 그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의식에 저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법조 기자들이 이게 좀 심한데 애완견이 아니라 이제 앵무새죠.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 읽는 더 심하게 하시네. 아니 그 앵무새입니까? 받아쓰기 수준인데 네, 앵무새군요. 저는 받아쓰기 언론도 문제지만은 네. 더 큰 문제는요. 언론이 어떤 성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보지가 있고 보수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언론의 사명은 공통된 거거든요. 권력을 감시하는 그 네. 본령이 있는 건데 저는 언론이 정치 편향을 넘어서 언론의 탈을 쓰고 정치질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심지어 평론가라고 해가지고 중립을 가장해서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뒤에서 정치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론의 그 신뢰를 깎아먹는 일들이 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표의 문제의식은 동의는 하지만은 애완견이라는 발언을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면서 애완견만 남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싸울 때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데 야, 너 민증 좀 까보자. 너 몇 살이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민증만 남는 거거든요. 민증만 남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좀 본인이 억울하고 아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는 건 알겠지만 전 적합한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 잘못된 언론 행태가 있으면 그 언론사를 꼬집어서 어떤 기사가 문제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은 논쟁이 가능한데 예. 그냥 통칭해서 언론은 애완견이다 이러니까 애완견 얘기만 나오는 거죠. 애완견이냐 랩도. 또 워치독이냐 가드독이냐 뭐 이러면서 개 얘기만 강아지 나와요. 이름만 나오니까 예. 뭐 카자흐스탄에서도 개가 나오고 또 국내에서도 애완견 논쟁이 개만 되는 계속 나와요. 게 좀 예. 유감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권력자기 때문에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언론으로 치면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언론의 건강한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막 이르면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 연임 얘기도 입장을 좀 밝힐 걸로 보이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좀 계속 부담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연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정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요. 연임하게 될 거라 보고 특히 뭐 민주당에서는 또 아까 뭐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에서는 그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왔습니다. 근데 저도 지난 정부 때 언론 개혁 TF에 들어가서 일을 해봤을 때 뭐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자율 규제 얘기하시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또 민심을 정말 잃어버려가지고 안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좀 언론 개혁에 대한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결국에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맨 앞에 얘기했던 원구성 네. 이거부터 처리해달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또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전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듯이 뭐 재판과 뭐 이거 다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언론에선 그냥 대대적으로 또 다시 사법 리스크 이 얘기만 또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프레임 전쟁에 저도 관심이 많은 입장에선 좀 이런 차원에서는 좀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저도 몇 번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언론의 논조를 당해본 입장에선 네. 거기에 몰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러닝메이터를 찾으면서 지금 캠프를 꾸리면서 전대를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전 위원장 행보 우리 신은규 변호사님이 좀 할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네. 이제 공식화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시작에 이제 첫 출마가 이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 한평생을 검찰 중간 간부로 살다가 벼락 출세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서서 벼락 출세를 했고 그러고 나서 정치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광을 입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그것도 처음이긴 신기한데 하죠. 처음이긴 하죠. 비대위원장도 또 잘 못했어요. 예. 근데 잘 못한 사람을 또 당대표로 지금 뽑겠다라는 이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정상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도 상식의 궤를 많이 벗어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분석이 안 됩니다. 왜 분석이 안 되냐면은 욕망의 렌즈와 기회주의의 숟가락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도 경력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짧으니까 누구랑 가까운지도 잘 모르겠고 그들의 욕망과 기회주의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랑 해먹으려는 건지를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해먹든지 간에 그냥 국민의힘 당권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적인 역할인 정치를 완전히 사유화해버린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구성원 일체들 다 윤석열 대통령의 줄을 쓰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줄을 쓰는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한동훈 지금 위원장 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항마는 좀 눈에 안 띕니다. 나경원 의원, 뭐 윤상현 의원, 또 김재석 의원까지 거론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항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친윤 일각에서는 네. 소위 멘붕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다시 결합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네. 그쪽으로 다 그 권력이 몰리게 되면 본인들은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뭐 이 신윤이 더 주류가 돼야 자기가 자리라도 하나를 더 얻든지 뭔가 어디 가가지고 더 떵떵거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무너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라 보고요. 전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는데 각 당에서 이제 서로 상대 뭐 이재명 대표 나오면 뭐 꽁승이다 국힘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놓고 뭐 사법 리스크님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민주 진영에서는 왜 한동훈 위원장을 오히려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좀 복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조금만 첨언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한동훈 이 둘이 원래 세트인데 네. 원래 같은 편인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잠깐 비윤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착시가 일어나고 뭔가 당 안에서도 참 이게 신기한 게 예. 영남 기득권은 여전히 친윤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가고 수도권 원외 이번에 낙선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소위 당내에서 그나마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분류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을 때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둘 다 검사 출신이고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다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물러가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 그나마 개혁적인 세력이 한동훈 위원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의힘이 지금 엉망이냐라는 걸 좀 반증한다라고 보고 예. 그 성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50명부터 계속 딜을 해가지고 10명으로 줄었는데도 그 10명조차의 의인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개혁적이라고 분류되는 아주 소수파 네. 그 사람들조차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를 건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건 반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수명을 다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사실 좀 뭐 정치 계속 바라보고는 있지만 한동훈이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반윤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검사죠, 검사. 모르겠어요. 한 검사, 네. 한 검사.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왜 또 싫어하는지 그리고 또 왜 또 초대하려는지 또 이거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싫어하는지는 알죠. 검상을 안 하니까 싫어하죠. 아, 그렇습니까? 밥을 같이 그렇죠. 먹었으면 안 싫어했을 텐데. 김은국 씨는 밥을 먹는데 감히 대통령의 말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왜 술도 안 먹는다. 아 술도 안 먹는다니까.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물론 또 이제 저렇게 뭐 안 붙는다 하다가 네. 본인 손으로 잡아넣은 뭐 사람들도 다시 또 찾아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뜬금없이 뭐 의대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뭐 결국에는 언제든지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정당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민주당은 정도로? 진보 정당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데 결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생겨야 그래야 또 이제 진보 정당이랑 계속 경쟁도 하고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소명을 다했다 봅니다. 저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늘 그러니까 세게 뭐냐면 말씀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네. 수도권 원외들이나 정치 신인들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은 더 예. 심각한 건 뭐냐면은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인의 대항마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얘기는 뭐냐면은 소위 당내에서 중진이라고 불려지는 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없으면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분을 못 이기느냐. 당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의 중진으로서 대접은 받고 여러 차례 국회를 경험했지만은 이분들이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들도 힘이 없고 원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줄을 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은 신구 세력을 떠나서 정말 뭔가 그 기회주의라는 이 욕망과 기회주의라는 약에 마취된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오늘 좀 세게 말씀하셔서 속이 시원하다는 분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는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예전에 아주 그 대표적 친윤들 이철규 의원이나 김기현 전 대표, 한동훈 또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 한동훈 위원장 계속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비판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척 하는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당연히 뭐 모르겠어요 저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진짜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도 사실 제가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다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네. 보고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통령실을 보고 네. 하는 말이다 이렇게 봐야 그냥 됩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또 확실하게 챙겨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체의 속성상 뭐 열심히 도운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죠. 다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총선 참패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앞에는 강서구청장 또 선거도 참패하고 그런 기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그런 네. 입장에서 그냥 계속 여전히 그 눈에 들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저는 듭니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게 요럴 때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피지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의 내부를 아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은 혼란스럽다고 하셨지만은 네. 제 눈에는 그냥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당연히 보여요. 클리어하게. 그게 뭐냐면은 영남과 강원 기득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PK, TK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강원도죠. 뭐 강원도죠. 유상범 의원도 예. 마찬가지, 권성동 의원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남과 강원도 연합이 사실 국민의힘의 기득권 주류들인 겁니다. 근데 이 기득권 주류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을 서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건데 이 부분은 저는 한 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금 달라지는 듯한 쇼가 있을 뿐이지 검사동일체 원칙이 어긋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게 들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영남 강원의 이 TK와 PK 주류들은 한동훈 위원장과는 같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거고 윤석열 한동훈은 특검까지 같이 근무를 했던 아주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갈라질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될 듯 말 듯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현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의료계 집단 휴진 지금 예고된 가운데 의료 대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뭔가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현 상황 어떻게 보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정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는 뭐 갈등이 가능할까? 이제 그런 해결이,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양비론으로 갈 수는 없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을 내놔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어디로 산으로 가기 시작하냐면은 의협회장이라는 이면택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끼어들면서 완전히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콩가루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협회장이 뭔가 지혜를 발휘하고 전공의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공로를 좀 세우기 위해 가지고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부와의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협회장도 손을 떼고 정부도 한 발 물러나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해결은 정부에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이런 분들이 사표를 쓰면서 저는 뭔가 다시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노력이 좀 이제 필요하다 상황상 그냥 갔다가는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네, 왜냐하면 5개월째 계속 똑같은 소식만 보고 있고 평행선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고통을 받는 거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아프지도 못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또 더 아파지고 맞아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건 이거라 봅니다. 다수가 그러니까 성향을 떠나서 의대 증원은 다
다 동의를 거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호응을 못 얻는가? 이 포인트를 알아야 좀 다른 방향을 찾아갈 텐데 네. 그러든 말든 그냥 결과를 찍어놓고 쭉 강행해온 게 검찰총장 윤석열 당시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 네. 왜 이렇게 응원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호응을 안 하는가? 이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짚어보죠.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낮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야, 이게 감세 드라이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런 정책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단 하나라도 종결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의기에서 그 엉뚱한 종결 내린 거 말고 예, 그거 종결됐습니다. 그 종결된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원칙과 철학이 없다 보니까 그때마다 모면식에 어떤 이슈를 던져가지고 논란으로 논란을 덮어버리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상속세와 종부세 얘기도 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봉창 정부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에 문제 지속되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네. 현실화할 필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부의 대물림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이걸 낮추겠다라는 건 전 동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율에 대한 부분은 정부 여당과 합의가 끝났는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묻고 싶어요. 이번에도 또 한 번 던져보기식 아니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던지기식. 예. 왜냐면은 소위 그 가진 자들 악마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지금 종부세, 거기에다가 그 증여세 얘기도 막 네. 그렇게 언플했었고, 법인세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막 던져놓고 말씀하셨듯이 수습은 제대로 못하고,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민 중산층들의 주머니는 점점 더 고갈되고 있죠. 있잖아요. 죽어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늘어나고, 막 부가세는 계속 이렇게 딱 다 적용되니까 네. 결국 서민들 입장에선 죽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복지 관련한 예산 다 깎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뭐 부자 감세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그냥 마치 정치권에 원래 했던 대로 프레임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그 여당이나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라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오대수라는 말이 유행한데요. 오대수? 대통령실에서. 어허.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자. 지어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오대수라는 말이 지어낸 것 같은데요? 유행한다고. 아니,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진짜입니까? 체계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대수. 이게 그 저기 영화 주인공 이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오대수 씨. 근데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 안 되지 네, 않겠습니까? 오대수. 지어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도 이사 신인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서초의 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고요. 지금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 서두르시고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하는 토크, 시사 토크입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 이야기 오늘 또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 지금 의료 대란 같은 게 일어나고 두 분은 좀 괜찮습니까? 저희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은 없는데 네. 저희 딸아이가 대학 신입생이어서 몹시 제가 고초를 뭐 겪고 의대 있습니다.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방대 약대를 약대를 들어갔는데 왜 약대 들어간 사람이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냐면은
의대 정원만 늘어나고 의대 지망생들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상위권 대학의 좋은 과도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점점 이제 의대 상향 가려고. 지원을 하면서 지금 저희 아이 편입하는구나. 학과의 정원이 40명인데 신입생이 예. 10명이 그만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40명 중 10명. 학교 분위기가 말이 아닌 거죠. 아이고야, 그냥 큰일 났네. 엑소더스가 일어나 버린 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약대를 원래 지원 쭉 그 전공으로 목표를 삼아 왔었고, 근데 학교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나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가야 해서 되겠다. 퇴근한 저를 붙들어 놓고 상담을 2시간까지. 의과대학 들어가겠다고. 이게 제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정치가 마치 우리 피를 우리 온몸을 도는 혈액처럼, 그러니까 이 혈액이 오염되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희는 정말 그 작은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의대 보내죠, 그러면? 공부 잘하면. 그 본인이 의지를 갖고 뛰어들면은 저도 지원할 생각인데 네.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그 학대가 필요하더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렸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을 그렇죠. 텐데 어쩜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일도 예측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말 속이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아이도 대학교 1학년생인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진 못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의과대학 근처를 안 가기 때문에 또 문과생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은 고민이 또 될 겁니다. 지금 의대 1학기 다 휴학도 했잖아요. 요번에 들어간 학생들. 게다가 지방대에 그나마 좋은 학과들이 이렇게 그렇죠. 다 엑소더스가 공동화가 생길 수 돼버리면 있으니까. 지방대 운영은 어떻게 이런 하는 것도 겁니까? 사실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의료 대란도 문제지만 학교도 문제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검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 기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향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검사들 탄핵, 뭐 판사 얘기도 하고 있는데 법 왜곡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 법 왜곡죄가 사법농단 수사 때 처음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했는데 네. 관여할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 남용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법 왜곡죄라도 도입해서 처벌하자. 처벌해야 된다. 독일에 이런 형식이 있다. 아마 그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이 네. 그때 발의해서 아마 논란이 됐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그 검찰의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기소 이후에 이제 그동안 좀 이재명 대표가 법정 출석하면서 그렇게 뭐 긴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작심하고 이제 크게 언론을 비판을 애완견 했잖아요. 얘기도 했잖아요. 예,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얘기도 예. 했고 이 대표가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당 지도부도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3명이 이런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발언을 쏟아내더라고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이화영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형사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또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배당한 걸 문제를 삼아왔고요. 유죄의 심정을 가진 재판부에 배당한 게 옳으냐, 이게 회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처음 검찰의 수사 시작은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의 사건 시작인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 어디로 갔냐. 이게 갑자기 대북 불법 송금으로 사건이 바뀌었다. 뭐 이런 과정들. 그리고 북한 쪽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 띄워줬으니까 우리한테 매주 50억씩 뭐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양으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 국정원 보고서에 있는데 왜 그런 거는 이 재판부가 판단 안 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예. 장경태 최고위원도 그런 비슷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 그 검찰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부분과 언론의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 점이 아마 지금 앞으로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될 그런데 것이다. 이게 사실 네. 이재명 대표가 작심을 하고 메시지를 준비했다라고 당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이재명 대표 메시지도 그렇고 또 지금 최고위원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법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할까요?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이 조문을 얼마나 정치하게 명확성의 원칙에 네. 반하지 않게 만드냐가 관건일 텐데 일단은 제 경험으로는 형사 사건을 변호해 보게 되면 정말 절망감을 느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기 대등의 원칙, 네. 뭐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싸우는 장 자체가 저희는 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고 네. 그냥 절벽이라고 얘기해요. 절벽이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객관 의무를 전혀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압수수색을 해온 문건들 중에서 유리한 것만 내죠. 네. 검사들은 객관 의무,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의무이지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아닌데 유리한 것만 내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지 않은 것을 확보할 수 있냐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압수수색 목록에 문건 하나하나를 열거해 놓지 않고 뭉땡이로 쳐서 하면 저희들은 그런 문서가 유리한 문서가 거기 있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해도 같은 검찰청에서 안 보내줍니다. 네. 안 보내주는 일도 그렇죠. 비일비재해요. 네. 게다가 지금 검찰의 수사관에게서 많이 나온 거는 수감자 또는 뭐 여러 가지 혐의가 걸려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딜을 해서 어떤 타겟에 대한 혐의를 얻어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배경이 된 건데 결국은 저는 역시 만시지탄이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진작에 수사 기소권 분리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자기가 답안 쓴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채점할 수 있나요? 공정하게? 그건 네. 마찬가지인데 그 간단한 걸 못하고서는 이게 사실 특수부검사 출신인 민주당 주채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뭐 서울지검 특수 1부장도 했고. 그러니까 800만 달러를 국외 밀반출하는 거는 국외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안 했다.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에 돈 800만 달러가 갔으면은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신기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기소하거나 글로 가다가 찾아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딴 길로 갔던 것 같아요. 안부수 공소장에는 왜 쌍방울 그룹 주가 조작이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왜 그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고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쌍방울 기업이 왜 돈을 10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할 경우에는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득이 뭐냐. 뭘 보고 했냐.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를 줬으면은 그걸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베팅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지금 민주당에도 이제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삼고 있고 특히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그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이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 옥중 노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뭔가 혼란스럽기만 해요.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판결문을 분석한 그 담당 변호사님한테 들었고 판결문 일부만을 전체는 못 봤습니다. 사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근데 제가 판결문에서 정말 좀 의아했던 건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죠.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모든 걸 가능성의 문제로 가령 이제 그 쌍방울에서 김성태의 방북을 추진했던 여러 가지 문건들이 있고 담당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아니라 김성태의 방북과 관련하고 대북 사업, 대북 투자 관련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서 당연히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김성태가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리고 그 뭐 리오남 북한 관계자하고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부분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뭐 리오남이 독자적으로 대남 공작으로 주가 조작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형사 판결문에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쟁점이 뭐 부수적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돈을 송금할 즈음에 항소심에 예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뭐 직권남용죄, 뭐 친형의 그 정신의 병원 수용과 관련된 그거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되면 10년간 피선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가가 이거 베팅을 하겠느냐 이런 것도 했더니 논란이 되고 있죠.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
근데 5%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높지가 이걸 않은데, 예.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은 판결은 가능성 가지고 그 판결문을 그렇게 쓰기 쉽지 않죠. 합리적인 개연성 그리고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적 원칙이 있는데 모든 걸 가능성 사실 저는 이분이 가장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네. 안보수 1심 판결문을 제가 어제 쭉 몇 차례 읽어봤는데요. 형사 15부였죠? 예, 형사 15, 수원지법 형사 15부. 근데 그 판결문에 그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검찰의 공소장에 안보수 공소장에 주가 조작을 위한 협의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재판부 기록에 범죄 사실에서 쭉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뒤에서 이제 이 재판부가 주가 조작 여부를 판단을 하지 않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이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한다라는 말만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 얘기는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을 안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얘기거죠. 그렇게 보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지금 말씀대로 그거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형사 이 범죄의 가능성은 한 50% 이상이라면 개연성까지 가야 됩니다. 한 8, 90%. 그 이상이 돼야지만이 그래 아니면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게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데 판결문에 그런 가능성을 쓰는 게 좀 이상하다. 두 분 이렇게 말씀 주셨고 마찬가지로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것만 판단하고 기소한 것만 직권으로 함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다시 가서 지금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검찰총장 때 또 서울중앙지검 때 특활비 사용 부분 국정조사하겠다. 요 얘기를 하는데 되기 전에 요 상황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지사시절 네. 판공비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업무 추진비를.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고 이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크게 분석을 해서 문제가 크게 됐는데 계속 보도되고 뭐 예. 재판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검찰 특활비 사유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네. 전 비대위원장 고발도 했고요. 네. 근데 사실은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던 사람들이 다 네. 지금 대통령실로 용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다 이런 가 문제 지금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네. 이 사람 검찰 특수활동비 관리하던 사람이죠. 또 윤 대통령 총장 시절에 비서관이었던 강의구 비서관. 이 사람은 또 부속실장,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옮겼고요. 다 그 하던 사람이 거기 다 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운영지원관 이제 주사한 사람, 이 사람은 또 3급 행정관으로 네. 다들 영전을 해서 네. 그것도 몇 급씩 올려서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식 그대로 지금 대통령실도 대통령의 업무 추진비 뭐 이거 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를 사실 지적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용과 반작용인데 김정숙 여사의 문제를 삼니까 그러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니면서 윤 대통령과 우리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죠. 예산 따지게 될 것이고 예. 정치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공격하는 예. 이런 요게 나오면 요걸로 반박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제기해서 이슈를 덮어가는 이런 덮고. 과정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 지금 말씀대로 아마 민주당에서 얘기는 검찰총장 중앙지검 시절에 특활비 그만 마음대로 썼으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문제 제기하고 또 방어하고 또 문제 제기하고 이런 상황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사실 돈 문제뿐만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 최초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길 때부터 네. 너무 즉흥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면 그 굉장히 보안이 중요한 조직인데 거기에 관해서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안전을 했느냐부터 뭐 양편까지 모든 국정 운영에서 저희가 의심의 눈초리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예전에 모스크바에 그 미국 대사관을 새로 지을 때 그건 인부들을 신원 조회를 다 하고 그리고 들여오는 자재에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스캐닝을 하면서 10년 만에 모스크바 주미 대사관을 새로 건축을 합니다. 근데 우리 뭐 용산은 그거보다 못한가요? 그래서
이 모든 국정 운영이 졸속으로 즉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돈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지금 된다. 자,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보이고, 자, 요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그 명예를 훼손한 혐의 좀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했어요. 9개월 만에 사건은 일어난 지가 꽤 됐는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 기자님? 명예훼손죄 구속영장이다. 그게 사실 좀 언론에 대한 입틀막이 사실 좀 보도를 좀 못하게 막는 네. 효과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방송에서요,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가량의 이득을 봤다는 네. 검찰 의견서 보도를 하면은 계속 방송 심의에 겁니다. 그런데 뭐 틀린 얘기인가요? 그게? 법정 제재를 아니 검찰의 공문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요. 내용이고 틀린 얘기가 그 아닌데. 정권 거래소가 분석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내용을 보도하는데도 그 입증이 안 됐다는 뭐 그런 내용을 지금 전화 온 거 아닙니까? 보도한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시간으로 바로 전화 온 거 아닙니까? 감시당하고 네, 지금 계세요. 그런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 내에서 네. 1억 5천만 원이 이제 책값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책이 뭐냐면은 재벌 혼맥 지도를 맞습니다. 한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책을 발간하면은 콘텐츠가 전체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당 꽤 비싼 가격, 한 건당 5천만 원씩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판매는 안 하고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만 고가를 주고 하는 거다라고 네. 두 사람은 또 뭐 한국일보 노조 시절을 아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검찰은 조사의 대가라고 가고 있는데 왜 검찰의 특수수사의 문제가 뭐냐면은 범죄 입증이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소하고 보는 겁니다. 네. 기소하면은 계속 법정 불려 다녀야 되고 영장 쳐서 기각되더라도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북 송금 문제도 영장 쳤다가 기각된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참 뒤에서 지금 기소하는데 그것도 1심 재판 딱 기다렸다가 기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의혹을 낳고 있는 그런 구도인 거죠. 이것도 사실은 영장 청구한 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 영장 청구해서 처벌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게 명확하게 입증이 된 문제냐, 뉴스타파나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두 사람의 4인간 거래인데 왜 이게 뉴스타파의 보도를 문제 삼아서 계속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겁니다. 네, 영장 청구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죄거든. 결국은 이거를 영장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증거인멸 이 우려가 사건에서 있나요? 특이한 점이 사실 명예훼손을 인지를 해서 네. 그 입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것도 처음이에요. 예. 고소도 하지 않고 누가. 예. 왜냐면- 당사자 고소도 안 했죠. 네, 지금도 그런 그거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은 말씀을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드물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뉴스타파 가장 그 용산이 아픈 부분을 열심히 보도를 해온 매체죠. 네. 검찰총장 시절부터 도이치모터스를 보도했거든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를 그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이 기소되고 공판 진행 네. 뭐 그때부터 다룬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경찰 내 보고서를 이용해서 최초로 터뜨린 데가 뉴스타파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그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 자료도 가장 열심히 보도하는 뉴스 매체니까 그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입틀막 아니면 좀 겁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제 네. 이게 특별 수사팀까지 구성했잖아요. 검사 10명 넘게 투입했으니까 뭔가 결과는 내는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인데 기각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기각되더라도 일단 자기들은 해야 된다. 최대한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검찰이 너무 정치 검찰이다, 폭주하는 거 아니냐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에 법사위 회의에서 공수처가 이 검사의 기각문란 사건 조사해야 된다. 공수처가 수사도 할 수,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대 기자님, 그 얘기 한번 핵심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어찌 보면 좀 가십성 같은데 본질에서 좀 검찰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네. 사건의 핵심은 지금 검찰이 그 검찰권을 국가 권력인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느냐 네. 안 하냐, 이게 사실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예들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이 사실은 과거에 제가 법조를 오래 출입해봤습니다만은 야당 의원을 2-3명을 수사하면은 여당 의원 1-2명은 꼭 끼웠습니다. 약간
공평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 네. 그리고 특수수사를 이렇게 나올 때까지 트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검찰 항상 고위직 출신들 과거에 중수부장하고 뭐 총장했던 사람들 얘기가 찌르대 비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건 심재륜 수사 10개에 나오는 얘기고 정상근 전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과 수술 환부만 도려내면 되지 환자를 전체를 다 쑤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계속 검언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검찰 수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때 100명이 넘는 판사를 조사했는데 4년 11개월 동안에 47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물론 이게 법원의 제19 감사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만 이랬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3년 5개월 동안에 16개 공소사실 전부 무죄 선고됐죠. 누가 책임집니까? 이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이었어요.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이런 방식의 수사가 과연 옳으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검찰 누가 책임졌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책임진 게 없는 것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구도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검찰을 수사 기소 분리 기소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는 검찰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아니 부패 범죄를 차단해야 되고 그악 척결해야죠. 그 사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면은 그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인데 이성윤 의원의 그 문제 제기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다. 뭐 대변 얘기를 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얘기는 사실은 좀 가십성이긴 하지만은 관심을 끄는 그런 정도지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공수처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해달라라는 뭐 요청도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지금 좀 활발하게 좀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김건희 여사를 뭐 소환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조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수사 부가 3개죠. 부 3개로 뭘 돌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너무 적고요. 인력 사실 없고. 지금 검찰은 이 뉴스타파 명예훼손 사건만 해도 10명의 검사가 투입돼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 전체 검사 한 20명 남짓일 텐데 글쎄요. 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을 항공모함이라고 하면은요. 공수처는 정말 나룻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돛담배 나룻배. 근데 이게 여기는 온갖 화력들이 다 있는데 여기 화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수사 경험도 부족하고 축적된 정보도 적어요. 여기에다 자꾸 뭘 몰아주는 얘기는 결국 공수처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일거리만 받는 거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검사실은 검사만 뭐 혼자서 독주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관도 협력해서 수사관이 복수계장 적어도 아니면 3명까지 수사 뭐 파견 경찰관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죠 파견도 받았었죠 경찰이나 국세청 뭐 간세청 이런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30명인가 40명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수사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행정 인력, 사무 인력도 있는데 이건 거의 뭐 그렇죠. 공수처 조직에 대한 새로운 강화 보강이 우선 되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계속 많아지고 한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번 기회 이런 기회에 사실은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여야가 격돌하는 걸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계속 쏟아내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법정에서 이제는 재판정에서 틀어야 될 이런 뭐 녹취까지 박정훈 의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사법화, 법정화로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요. 모든 게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조인들이 과대 대표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무슨 법정화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무리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공수 얘기 좀 하니까 최상명 특검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청문회 증인을 지금 부르기로 했고 21일입니다. 임성근 사단장, 유전 법무관리관 등등은 지금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유의미한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부터 한번 말씀. 일단은 기대하십니까? 가장 약한 고리에서 뭔가 터지지 않을까. 가장 약한 고리요? 누가 가장 약할까요? 저는 이종석 국방부 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록 해소에 대해서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다라고 네.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반대되는 네. 증거들이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쏟아진 상황에서 뭐 이분이 결단을 하면은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좀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약해 보였습니다. 뭐또 진술도 딴 데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뭐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도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징병을 하면서 뭐 사병들을 위해서 그렇죠. 안전을 확보해주지 않는다는 건 국가가 너무나 무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게다가 또 마음 아픈 부분은 억울한 죽음을 그 진상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떡할 겁니까? 예. 그래서 역시 사실은 저는 재판정의 법관들은 자신의 편견과 정치적 입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공정한 판결을 100% 기대할 수 없고 이런 정치적 해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게 사실 2016년 우리가 국정농단 청문회 때 보셨잖아요. 예, 기억나요. 그런 게 재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이재용 있고. 회장들 뭐 나왔었죠. 예, 예, 재벌들도 나오고 근데 나왔는데. 뭐 이제 그때 지금도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 청문회를 하면은 야당이 계속 보이콧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지켜볼 대목인 거고. 여당이. 여당이 사실은 그 방치했다가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면은 큰일 나는 거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오늘 시간에 저 문제는 꼭 좀 사실 다뤄보고 싶었는데 예, 시간이 없긴 하지만 짧게도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법정 출석하면서 얘기했던 애완견. 왜 그 검찰의 애완견 얘기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마무리 그러면 요거 예. 저희가 영상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짧게라도 영상 한번 좀 틀어주시면 영상 보고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애완견 발언. 이거 발언 때문에 사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까지 발언을 했는가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사전에 이제 이게 검찰과 언론의 보도 형태 이런 거를 검찰의 기소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래요. 네. 토로 사전에 준비를 했고 이제 요 검찰의 애완견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즉석에서 한 걸로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슈가 부각된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애완견 발언을 하고 나니까 왜 했는지 그 본질은 사라지고 애완견만 남았어요. 애완견만 남는 겁니다. 네. 지금 전 이 종편이나 보도들 쭉 찾아보면은 애완견 가지고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언론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언론과 이런 것만 문제 삼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언론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인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완견이란 단어 하나가 주는 역할도 크지만은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 장악, 비판 언론사에 대한 무더기 법정 제재, 입틀막 심의 등등 이런 데 대해서는 언론들이 그동안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주류 언론들이 그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우리가 자극적인 애완견 발언 가지고 막 쏟아내기는 쉽게 보이지만은 그러면은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네.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도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결국 이게 여론 재판 이런 거 언론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주면 언론이 하고 법정에도 반영되는 그런 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이제 검찰은 네. 기소하는 것으로서 본전을 빼는 거죠. 네. 그 그렇죠.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미 이미 여론 재판으로 유죄가 낙인 찍힌 채 법정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도 사실 몇 개월 동안 언론에서 그렇죠. 나쁜 놈이라고 했던 거를 도배해 놓은 사람을
그 무죄를 쓰기가 손이 떨릴 것 같아요.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뭐 맞습니다. 완벽하게 저울의 그 0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점을 좀 너무 자극적인 말로 예. 하셨지만 비판 생각해 볼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초해봄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